네. 오늘 얼마는 강의 88강이거든요. 어디까지 왔는데 100강까지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말에 고구려 도교 했고 맨 처음에 한번 백제 도교 했고 오늘 이제 신라 도교 하는데 이렇게 도교를 쭉 해보니까 실제로 고구려는 공식적으로 도교 수입한 흔적도 있고 백제는 일찍부터 사실은 도교 남방 쪽에 이제 도교 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도교 정식적인 도관은 없었어도 도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신라는 그 위치가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실제로 신라에서는 도교라는 흔적이 굉장히 약해요. 상대적으로 삼국에 비해서. 그 삼국에 비해서 신라에서 도교가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지만 이 풍류도가 워낙 셌다고 하는 차원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 같은 경우에 지금 강단 주류하고 중국 도교학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의 고유 선도가 있었고 이게 이제 신라 말의 김각이라는 분하고 제치원이 들어와서 중국의 내단 도교가 합쳐져서 한국의 도교가 됐다 이런 식의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신라 도교에서 알아보면 제가 공부를 해보면 결국 사실 우리가 지금 고구려 정통론에 상당히 경도가 돼가지고 신라가 사실 좀 무시되고 있는데 적어도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봐도 신라가 사실은 한국사 전체에서 그 한국의 주체적인 정신이 가장 오래 보존됐고 그것이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신라 풍류도가 주체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진평왕 때 보면 대세하고 구칠이라는 사람이 5월 지역으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떠나거든요. 근데 그 떠나기 전에 대세라는 친구가 담수라는 스님한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해요.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제안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골 탈퇴될 표현을 이렇게 보통 사람의 뼈를 바꾸고 신설을 배우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담수 스님이 이런지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담수 스님은 누구냐 하면 화랑들을 가르치던 남도 스님이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해공왕 때 보면 해공왕이 이제 시해를 당하는데 그 시해를 당할 때 기록상의 명분이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부녀가 좋아하는 여자짓만 하고 도사들과 함께 희롱했던 놀부자 빠졌다 이래가지고 그게 죽이는 명분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당시에는 중국적 도교가 우리 풍류도 시각에도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김각이라는 사람은 당나라에 가서 진사에 이제 급제도 하고 장안현령인가 현위인가도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도교를 굉장히 열심히 수련을 해가지고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했는데 신라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는 내국인으로서는 신선전에 들어간 유일한 한국 사람이에요. 이 김각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런 이 김각이가 들어와서 신라에서 활동을 못한 배경 중에 하나도 다른 뭐 정치적 배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라에서는 풍류도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초탈해서 신선이 되는 그런 개념의 중국적 도교가 뿌리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제치훈 선생도 중국에서 도교를 습득해서 가지고 오셨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중국 도가적인 도교를 대중들한테 포교하거나 그것을 가르치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당신이 들어가서 혼자 수련하다가 뭐 신선이 됐던 얘기는 있지만 적어도 사회적 활동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도교가 신라에서 힘을 못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고유 사상인 풍류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 좀 꺼야겠다. 그 대세와 구칠 얘기를 보면 이 대세와 구칠은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우화 등선을 하고 싶다 이런 이제 열망을 보여주는데 보시면 대세가 이제 네모랑의 7대 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담수한테 이제 가자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라 산골에서 살다가 평생 마친다면 연못에 물고기가 호환하고 거대한 푸른 바다를 모르고 새장이 갇힌 새가 넓은 산림을 모르는 것과 같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면서 5월 땅에 가서 신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꿈이죠. 바람을 타고 텅 비고 고요한 하늘에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인데 신선이 되면 그렇게 되면 천하에서 기이하게 유람하는 장관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선이 되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면서 천하를 다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가자 하는데 담수 스님이 이런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세하고 사담하고 동일하게 네모랑의 7대손이에요. 그런데 사다함 같은 경우는 어려서 화랑이 돼가지고 진흥왕 562년에 가야를 정벌할 때 자기가 자청을 해가지고 그 깃발을 들고 가는 비단 비장으로 출정을 해가지고 공을 세워요. 공을 세워서 그 대가로 조정해서 가야인 300명을 상으로 주고 또 땅도 나눠지는데 이 친구가 이 300인은 낳자마자 다 풀어주고 땅도 그 쓸만한 땅을 준다 하니까 그걸 안 하고 강가에 있는 쓸모없는 땅을 받고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집착을 안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대세하고 사담하고 같은 시간에 살았어도 대세란 친구는 신선이 되겠다고 가는데 사담은 자기가 화랑으로서 현실에서 세상에서 남들을 도와주고 세상을 구제하고 접하분생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세는 중국 신선도를 흠모해서 떠났고 사다함은 접하분생하는 풍월도를 버리고 한골 탈퇴하는 우화등선의 서구에 노리고자 하는 신선도에 매료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세하고 사다함을 이렇게 비교해도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도 지난번 우리 백제도교를 할 때 맞죠. 백제도교는 한성도교 때부터 도교가 굉장히 많이 도교 문화가 들어와요. 그래서 공주, 부여, 사비로 가면서 계속 그 도교 문화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풍문에 들어서 아마 중국적 신선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 대세가 가자고 설득했던 담수란 스님이 삼국사지 악지에 나와요. 근데 이분이 날현일이라는 그 향가를 지었다고 해요. 향가를 지었는데 요게 이제 향가에 같이 어떻게 된 도령가라든지 산의 기물하겠든 하는 그 향가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받아서 이제 요것도 향가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화랑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낭도승리였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도 그럼 낭도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님한테 중국 신선도를 배우러 가자 하니까 지금 이런 제 거절을 했는데, 근데 그런 배경이 풍류도하고 신선도하고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담수가 이제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담수 같은 경우에 대세의 제안을 거절한 그 그가 승려낭도로서 풍류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정되는데, 그가 보기에 대세의 꿈은 비현실적이고 탈세관적이었으며 그런 차원의 신선이 되려는 것은 풍류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 고유 문화에서 선인이나 풍류인 다 뭐냐면 수련을 해서 하늘하고 소통을 해서 홍익인간하고 접하분생을 하는 것에 도의 목표를 두는 게 풍류도인데, 신선도는 이 현실을 떠나서 장생하고 또 더 많은 수련을 통해서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덕왕 표운대덕 얘기의 상륙사에 보면 이 표운대덕이 보면 늘 이 상제하고 하늘을 이렇게
수시로 소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개념도 사실은 보면 불교적이라기보다는 또 고유의 북유도의 그 선인들이 북유인들이 하던 그런 의식 세계가 반영된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 경덕왕이 나이가 많아도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으니까 표원 스님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이 하늘을 천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삼지한테 부탁을 해서 아들을 하나 얻게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표원대덕이 천궁에 가가지고 상제를 만나니까 상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은 되는데 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다시 좀 올라가서 부탁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상제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지로 후사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덕왕이 그래도 좋으니까 이제 아들을 달라 해서 이제 왕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은 게 사실은 그 해공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딸로 나와야 될 물건이 딸로 나와야 물건 아들로 나왔으니까 부녀가 하는 짓만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아까는 도사들을 기록하고 이런 게 이제 결국은 해공왕이 시해되는 원인이 되는데 물론 다른 정치적 원인이 많겠지만 이제 거기 기록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례에서도 보면 도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본 사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그 신라 하대에서 장에서 유학했던 김각이 제치용님이 귀국해서 들어와도 중국 내단학을 가지고 포교하거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뜨리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제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도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 견해를 보이거든요. 그 공식적 문헌에 보면 신라에서는 진평왕대의 노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진평왕 2년에 그 이천 기무직이 왕에게 건의하는 그 간언을 하는데 보면 노자하고 서경에 대한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전하께서는 날마다 미친 사냥꾼과 더불어서 매와 개를 품고 꿩과 토끼를 쫓아서 산과 들을 달리 스스로 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노자는 내용이 뭐냐면 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해서 영인 심광이라고 노자에 나오는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봐서 노자라는 텍스트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서경에서는 안으로 6개 가지고 밖으로 사냥을 일삼으면 그 중에 하나가 있어도 혹 망하지 아니면 없다 하고 그래서 서경하고 노자를 인용해서 왕한테 간언하는 내용이 있는 거로 봐서 진평왕 때 신라 귀족들은 노자라는 텍스트를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자 12장에 나오는 걸 인용을 했는데 노자 12장에 나오는 게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고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하는데 똑같은 문장이 말을 달리고 전력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발광하게 되며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법규를 제한 사람의 행동을 타락하게 한다 이렇게 한 거로 봐서 그 당시에 노자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읽히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김윤문 같은 경우는 사실 당나라를 가서 수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중국에 충분히 유불선을 다 공부를 했겠지만 가기 전에도 이미 장자, 노자 같은 책들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하여튼 이런 무렵에 노장자에 대한 그 텍스트들이 그 신라의 조정에 아니 귀족들 사이에서 읽히고 있었다는 그 다음에 또 문헌 자료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덕왕 때 집사실행을 지낸 김지성이 노장사를 심취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저쪽에 가면 감산사지 있잖아요. 그 불국사 있는데 거기 가면 감산사지가 있는데 지금 그 아미타불하고 미륵부를 조상한 사람이 김지성이가 이제 자기 부모를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아미타불 조상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 조상기가 지금 추론하기는 그 설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노자의 유의적한 삶을 묘사하면서 뜻은 불교에 두고 무착의 극함과 적절함을 희구했다. 나이 67세 벼슬을 그만두고 은퇴해서 한적한 전원에 돌아가서 5,000원의 도덕경을 읽은 후에 명예와 지위를 버리고 현묘한 도리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도 노자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라에는 통일신라 때는 노자가 분명히 지식인들한테 상당히 읽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상으로는 중국 도교가 발을 못 뻗쳤다는 거예요. 그 발을 못 뻗친 가장 큰 배경이 알고 보면 결국 풍류도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워낙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련도교라든지 신선, 그러니까 탈속적인 신선, 중생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 혼자 신선이 돼가지고 오래 살고 이런 그 가치가 신라 사회에서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일서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해숙스님하고 해공스님 같은 경우는 시해선이라고 해서 신선이 되는 방식이 하나는 이제 공부를 해서 몸을 그대로 들고 우하등선하는 천선이 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명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시해선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 시해선은 뭐냐 하면 실제로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죽음이란 형태를 겪고 나서 시체는 그대로 두지만 사실은 그 자기 이제 몸은 정신은 이제 빠져나와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그게 이제 시해설인데 그 내용이 이렇게 삼국유사에 보면 있어요. 위에 편에 보면 그 해숙이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연곡에다가 묻었는데 거기서 좀 마을 사람 한 명이 해숙을 만나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해숙이 이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자기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유람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가다가는 구름을 타고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해숙하고 헤어져서 다시 이제 동쪽에 이르렀을 때 이 장사 지내는 마을 사람들하고 만나서 자기가 내가 좀 전에 해숙스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아해서 무덤을 파보니까 무덤 속에 있는 집신 한 장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달마스님 얘기를 아마 스토리텔링을 했을 수 있어요. 그 달마스님이 요 집신 한 장 남겨두고 가셨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공스님 같은 경우도 귀족인 전진공 집에서 이제 일하던 노파의 아들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해공스님이 됐는데 이 해공스님 도력이 굉장히 높아서 원효스님 불경을 주소를 할 때도 질문을 할 정도로 도력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래요. 해공인가 해숙이 아마 당신의 전신이 구마라 집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정신이 구마라 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간공 연장이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길에서 보니까 해공이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신이 다 썩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성 안에 가보니까 성 안에서 막걸리를 술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이렇게 몸은 놔두고 이제 정신만 나와서 다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신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뭐 사실을 떠나서 일단 이 당시에 그 시해선 개념이 신라 사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 봤을 때. 보면 신라인 신선사설초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복림사 진경대사 탑비에 보면 자료가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되는데 이 탑비는 경명왕이 직접 써줬다는데 진경대사는 김유신의 이제 후손으로 알려졌어요. 알려졌는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 노자와 장자의 도가 높다고 추앙하고 소음교의 뜻을 두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적송자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신선이 있어요. 그하고 왕자교라고 하는 주나라 때 신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선이 되고자 했다고 하는 기록이 진경대사 비에 나오는 거로 봐서 실제로 신선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자료상으로. 그럼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서라벌에 이 원지가 5개가 있었대요. 원래 5개가 있는, 지금 밝혀진 건 2개뿐이 없는데 구항동에 있는 원지가 지금 아마 그때 아파트 개발할 때 지금 발견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원지는 지금 살아 있고, 알다시피 원지라는 거는 원지는 삼신산 신선설을 누가 진시황이 그 자기 궁 안으로 끌어들여서 만든 게 원지 시원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무제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계속 왕조에서 이 원지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백제로 제일 먼저 원지가 들어왔고, 원지 문화가 들어왔고, 이 지금 월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추론하냐 하면 문무왕이 아버지를 따라서 부여를 공격할 때 가서 국남지를 보고 그렇게 해서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추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기는 신라에 이 원지가 있었다고 해서 신선사상이 되게 활성화됐다기보다는 거의 장식적인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이건 경주에서는 볼 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인데 그 당시에 한반도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지도를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섬이 3개가 있거든요. 함신산을 조형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죠. 그래서 문무대왕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여에 가서 국남지하고 망해점을 보고 와서 모방을 해서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건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 근데 이제 김유신 관련 자료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인데, 이 표현이 방술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방술로 돼 있으면 이게 도가적인 술법을 방술이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도가적인 방술을 했다고 믿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개념적으로 당시에 도교 문화를 빌려서 아마 사용했다고 보는 측면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학자들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아는 단석산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난승을 만나서 방수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도교적인 방술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김신 같은 경우는 17세 중학에 들어가서 단석산에 가서 난승의 방수를 배웠는데,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이 난승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인, 신인의 도력은, 신인 혹은 우리가 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난승은 중국의 선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유의 신인이고 선인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랑이 15세, 17세에 이제 들어가서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서 이제 목욕 제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이때 되는 날 무인이 나타났는데 자기 이름이 난선이다 했죠. 그래서 자기가 왜 기도한 온 목표를 얘기하고 좀 비기를 가르쳐 달라고 인사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난승이 이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책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김신이 이제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된 삼국을 병합할 비법을 소상이 가르쳐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난승을 만나서 비법을 얻고는 김유신이 다음 해에 어떻게 하냐면 열박산이라고 저쪽에 가면 있어요. 그 열박산이 거기는 사실은 태화강 발원지이기도 하고 이쪽 영산강을 오는 발원지로 양쪽이 발원지인데, 보면 우리는 고대에서 보면 신선들이 공부하는 데가 대충 어디가 있냐 하면 그 명산 중에서도 물이 발원하는 산을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순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시했는데, 어쨌든 열박산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실제로 김유신이 기도하는 방식은 도교적 기도가 아니었을 텐데도 문헌적으로 기록할 때 표현이
천관 이렇게 중국 도교에서 산관이 있거든요. 산관이 있는데 이 천관이 있고 지관이 있고 이게 수관이 있어요. 이게 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천관은 하늘 전체를 이제 관리하고 지관은 땅 전체, 수관은 이제 물 전체를 관리하는 관이 있는데 천관께서 빛을 들여 복음의 신령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보면 3일째 되는 날 밤에 허성과 각성 두 별빛이 환하게 내려서 복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적 도교적 기도라기보다는 우리 왜 무속에서 신장 때 잡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이 이제 천신 하늘의 기운이 연기가 내려오면 신장대가 흔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표현이 똑같이 돼 있다 그죠? 별빛이 환하게 내려서 비추니 복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늘하고 감흥을 했다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기록한 이 방식을 보면 마치 중국 도교적인 어떤 술법을 행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김유신이 중국적인 술법을 배우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유신의 후손 중에 김암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확실하게 방수를 배웠어요. 이게 시간이 이제 한참 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중국에 가서 실제로 도교적 음양오행론이나 음양가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해서 그쪽에서 공부하면서 벌써 둔갑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책을 지어서 스승에게 바칠 정도로 중국의 술법을 이미 익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벼슬을 하거든요. 사천 대박 하늘을 관리하는 어떤 대박사 지위에 있는데 실제로 기록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강제 들판에서 황충이 우글거려서 백성들이 근심하자 이 사람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폭우가 크게 일어서 황충이 몰살하는 이적이 일어났다. 이런 게 도교 술법에 늘 나오는 거거든요. 큰 도인들이 술법을 통해 가지고 뭐 비를 부리고 붕어로 이렇게 호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김유신 후손 중에 김암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방수를 한 것도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쭉 훑어봤고 신라 말기 이제 김각이하고 제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라 도교 풍유도를 이해를 해보면 김각이는 신라 풍유도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당나라로 돌아가서 신선이 돼서 우화등선에 그러니까 그 보면 속선전에 뒤에 나와요. 속선전에 나오는데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속선전에서 우화등선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등선을 신선이 되는 과정에 이 사람은 이제 우화등선을 하는 상황인데 맑은 대낮에 등선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 수련을 한 실력 중에 거의 최고 수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분이 신라로 왔다가는 얼마 있지 못하고 다시 당나라로 들어갔다는 거는 제가 보면은 신라의 분위기가 전체적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 내단학을 수련하고 사람 제자를 가르치기에는 그 문화적으로 바탕이 안 돼서 돌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최치원도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하거든요. 남아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도교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도교사를 정리한 해동 전도를 이런 책들에 보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유의 선파가 있었고 신라말이 돼서 이제 김각이하고 제치원하고 그 앞에 이제 제수무하고 스님 이제 승려 지혜하고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내단학을 배워왔다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우리가 경주에서 3년 전인가 국선도 뭐 전국 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대학 교수 유명하신 그분이 와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라말 이후에 한국 도교는 내단학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국선도 하시는 분들 되게 반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 고유 선도를 인정 안 하는 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선 시대에 이제 그런 도가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도 말했지만 그런 지금 우리 강단의 주주 도가 학자들이나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도 그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신선도가 어떤 거고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작동했는지 신선들이 고유한 수련법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무의 해동 전도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능화 선생이라고 일제강점기에 도교학, 불교학, 어떤 삼교학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이고 저작도 제일 많으신 분인데 그 이능화 같은 경우도 조선도교사를 썼어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우리 고유 선파가 있었다 하고 나중에는 중국 내단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 도맥이 흘렀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대서 교수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요. 이제 비판학자들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논문에 보니까 모든 조선시대에 편찬된 저서나 야사에 실린 설화를 근거로 하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우리 풍류도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해오지만 우리 풍류도의 기본 사상이 어떤 거고 어디서부터 어떤 조상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이 흐름을 이 앞부분을 놓쳐버려가지고 이게 다 끊어져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조선 지식인들도 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가 적어도 학계에서 뭐 지금 조선시대에 내단학을 한 분들은 대부분 누구냐 하면 젊어서는 유교 공부를 하고 그죠? 벼슬에 진출 못하거나 벼슬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낙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써놓은 문헌에 보면 고유 도교나 풍류도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사실 학적으로. 근데 이제 산중에 있는 산중 도교를 선도를 한 사람들만 뭐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 선도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논거나 텍스트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능화 같은 경우도 조선 도교사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제치원이 고유 선파를 개성한 동방단학의 비주다 이렇게 되는 결국 무슨 소리냐 우리 고유 선도하고 지금 이거는 단학이라는 표현 지금 우리가 왜 80년대 이후에 단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 내단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내단학을 말하는데 이 내단학은 사실은 중국 도교에서 발생한 거다. 중국 도교에서 알다시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신선사상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발해 가운데 삼신산이 있고 삼신산을 찾아가서 신선을 만나서 신선에 대한 비법을 들어서 수행과 약을 먹어서 신선에 대해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내단하게 도교가 발전하는 과정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는 수행하는 방법이 호흡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도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내단학식으로 관념들을 이제 바꿔가지고 밖에 있는 생명 에너지인 빛하고 내부에 있는 생명 이 단이 사실은 저거잖아요. 태양이잖아요. 단을 만들어서 이게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인도로 얘기하면 버마 일여가 되는 거죠. 아트만하고 브라만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올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김각이, 최승우, 자해를 조선 고유 도교의 선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인물로 보고 제치원이 이 선파를 계승해서 동방단학의 비조가 되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능화 조선 도교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교 제치원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실제 그분이 수련하고 가지고 있었던 도교가 이제 내단학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가 다른 우리 전통적인 방식을 해는지 우리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하여튼 명부는 제치원이 동방단학의 비조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보니까 제가 논문을 지금 도교 공부하면서 거의 80~90편을 읽고 있는데 지금 절반 이상 읽었는데 보면 대부분 그런 견지들을 하고 있어요. 자료도 보시면 중국 학자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국 텍스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무의 해동 전도록이나 인홍의 조선 도교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똑같은 논지를 펴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학계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고유 선파가 있었고 토미시가 후기에 중국에 내단하게 들어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동방단학이 됐고 이게 고려조선을 거쳐서 현재까지 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정리된 학계 학설이 중국 학계나 우리나 일본이나 동일하게 지금 수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고유의 선파의 도가 지속적으로 계승된 문제를 논술을 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지금 틀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나서 보면 우리가 단학이라고 해가지고 80년대에도 일어났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내단학 쪽 수련을 하고 있다고 사실 알고 보면 중국 내단학적인 수련 방식으로 수련을 하지 많은 우리 도다 하면서도 방식들은 뭐 사실 다 중국 내단학의 그런 수련, 호흡 수련하는 방식 이런 걸 많이 차용해서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속선전에 보면 이 김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중국에 유학에 가서 급제를 해가지고 장안현의를 실제로 잠깐 지내다가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이 사람은 포기를 하고 도화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선전은 누가 썼냐면 신분이라는 사람이 당말 5대 사람인데 이 속선전을 썼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36인의 행적이 있는데 요 김각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36인 중에서도 제일 천선이 된 사람 중에 9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속선전의 기록이 있고 나중에 종남산 자오곡에서 실제로 이 사람이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사실이 속선전에 기록된 사실인 걸 증명할 수 있는 비석이 종남산 자오곡에서 실제로 나와서 뒤에 그 자료도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적어도 가야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중국에서 익혔던 내단학의 그런 학술적인 거나 혹은 어떤 수련 방법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한테 그걸 전파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들어가서는 이제 당신이 그 방식을 써서 했는지 어떤 뭐 독창적인 호흡 수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개원 필경집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가서 자기가 그 활동을 하면서 쓴 문집들을 가져와서 다 편집을 해가지고 책을 만든 게 이제 개원 필경집인데 그 내용에 보면 자기가 모셨던 그 안혜성 그 절도사의 고변을 모시면서 이 고변이란 사람이 도교에 거의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다 도관을 지어놓고 고대광실 지어놓고 그 시녀들도 다 신선 옷 입혀가지고 살게 하고 자기도 집에다 학을 만들어 놓고 자기도 신선복을 입고 학에 걸터 앉아서 신선 흉내도 내고 할 정도로 미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활동을 할 때 제천이 그 밑에 종사관을 4년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낼 때마다 그럼 결국은 제치원이 계속 제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치원 선생은 당말의 중국 도교에 관해서는 엄청난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치원 선생이 귀국해서는 중국적 도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김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신선전이 한나라 때 열선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아까 말한 적송자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 다음에 가롱이 쓴 신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왕방장이 쓴 신선후전이 있고 또 지금 김가비가 소개된 속선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김각이만 유일하게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신라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중국 도가에서도 엄청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로 보면 어쩌면 김경학 스님하고 비슷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인으로서 중국에 가서 도교 쪽에는 김각이가 아주 대표적인 역할을 했고 불교에서는 김경학 스님이 가서 부화산에 가서 엄청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서 중국 지장이라는 명칭까지 들을 정도로 공부를 수승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속선전 상편 16인 중에 김각이 9번째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날아서 올라간 사람 중에 16인 중에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보면 여기 속선전에 여자 도인도 3명이 나온다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금 도인 그러면 남자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국 도교에서 남방 쪽 상천파 같은 경우는 상천파 도교를 일으킨 사람은 여자 도사예요. 남방 도교의 아주 핵심인데도 여자 도사. 옛날에 여기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내려와서 여기 통도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놀 때 통도사 앞에 목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술 먹다가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무슨 말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저는 진짜 우화등선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사람 몸을 가지고 하늘을 대낮에 갈 수 있겠냐고. 혼이 갈 수는 들락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우화등선 하는 거 못 믿겠다. 아무리 우리가 소리를 한다고 이 몸 가지고 날아가겠냐고. 아까도 대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천하를 구경하고 싶다고. 우린 지금 사실 비행기 타고 다 다니잖아요. 네? 대세의 꿈으로 생각하면 우린 지금 다 신선인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천하를 바람 타고 다 돌아다니죠. 그래 이제 김각이가 공부를 해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가서 이제 귀국길에 올라요. 이제 오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를 하나 읊어줘요. 시를 하나 읊어주는데 보면 당나라 과거의 당나라 시로 급제하니 일출을 바라보며 고향 계림을 생각하네. 고깃배의 밤 길잡이 달빛은 차고 부둣가의 첫 번째로 발견되니 새벽 하늘 참으로 아름답네. 세찬 바람에 이렇편주 자라든 같이 미끄러져 사라지고 맑은 바닷속 중국 계속 우리를 삼신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시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했고 생각한데 문장으로 과거에 겹쳐서 즐거웠고 반도 복숭아 꽃밭에서 인삼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삼을 보니까 벌써 한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에 알려져요. 한국 인삼이 아주 효능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안에서 친구가 시를 쓰는데도 인삼주 하는 거 보면 인삼주가 그때 또 인기가 있었다는 소리 장안에서. 아주 특별한 주. 그러니까 이 삼신산 개념이 이렇게 보면 대충 이 발의 바닷속으로 돼 있잖아요. 이 개념들이.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입론한 거로 보면 실제로 사실은 이 한반도 지역이 전국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쪽엔 다 자기들 마음에서 어떤 면에 신선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자들로 많은 그 문헌에 보면 이쪽엔 다 분자의 나라고 분자들이 살고 있고 오래 살고 착하 인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투지 않으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착하고 선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군자들이 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최근에는 이러한 공간에 대한 어떤 전설들이 여기서 우연히 이쪽에 접근했다 돌아온 사람들한테 의해서 자꾸 퍼져서 그런 얘기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삼신전 개념이 바닷단소에 있다는 설이 나오고 이게 사실은 산동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신전설이 퍼지는데 이런 그 근본적 고향이 어쩌면 한반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김각이 그 비문이 실제로 발견된 자오국에서 종남산이라는 게 알다시피 자장 스님, 의상 스님 다 요 산에 가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이 석각이 부용문 김각이라고 있잖아요. 좀 김각이로 돼 있는데 이 자오고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뒤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 함양 장안이 있으면 여기 산맥이 태백산하고 종남산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골짜기를 이렇게 넘어야 이쪽 촉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북으로 길이 뻗쳐져서 자오곡이라고 하는데 요 길에 들어가는 입구의 바위에 지금 이게 새겨져 있고 그게 이제 김각의 전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석선전에 기록된 김각의를 비석으로 지금 그 존재를 증명하고 그 내용이 이제 가짜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게 발견된 지 오래 안 된 건 1987년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거 보면 비석의 이제 위쪽에는 두보의 시가 한 편이 돼 있대요. 이거 보면 현도 단가 중원 1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기서도 현도도 이게 현도라고 하는 게 천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김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지금 풍류왕 김각이라고 돼 있죠. 이제 친구가 쓴 소설책이 상하로 돼 있거든요. 종남산에서 아까 말한 자장스님, 의상스님 다 공부했는데 어쨌든 우리하고 또 이런 건물 짓는 것도 참 달라요, 그죠? 우리는 산에 이렇게 꼭대기도 이래 안 하거든요. 하여튼 하늘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종남산에 지금 여기 장안시잖아요. 그리고 박진시간은 여기 있고 지금 여기가 시내고 남쪽에 여기 종남산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지금 하면 사과벌로 하면 뭐 남산 어디쯤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왕경에서 붙어 있는 산에서 공부를 하신 거니까. 그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속선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라인으로 빈공으로 진사가 됐고 뭐 성품이 착하고 이렇게 했고 수련을 해서 복귀연정을 해서 스스로 줄검으로 삼았는데 곧 발탁되었으나 종남산 자오국에도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항상 향을 피우고 수련을 하다가 사념이 일어나면 도덕경이나 이런 성경 같은 걸 끊임없이 읽었다. 그래서 3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 그러니까 처음에 종남산 수련해서 3년을 하고 그러고 신라로 왔다가 금방 또 돌아갔다는 김각의가. 근데 나는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김각이 왜 금방 돌아갔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3년 수련해서 터득한 내단학을 지속적으로 활동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이게 다 어째 보면 스토리일 거예요, 그죠? 그 하늘 상제한테 옥황 상제한테 자기가 조서를 받았다고 해요. 김각의가 수련을 하다가 황제한테 표를 올렸는데 신은 옥황의 조서를 받들어서 그 하늘나라에 자기 직첩을 받은 거예요. 영문대시랑이라는 직첩, 하늘나라 이제 영문대시랑 직첩을 받아서 자기가 내년 2월 25일 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왕한테 황제한테 표를 올린 기록이 지금 그 속선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 황제 선종이 이상하게 여겨서 환관을 파견해서 궁에 오라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서를 보내서 아니 옥황이 조서를 좀 보자 그랬더니 그건 내 손에 없고 하늘나라에서 온 선관 손에 있다 이러면서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도 황제가 믿고는 이런 뭐 궁녀들하고 좀 이렇게 가서 모시라고 하는 배려를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등선한 걸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극적으로 지금 보면 뭐
드라마, 영화에 나오듯이 그 장면이 그렇게 딱 그려져 있어. 지금 기록에 보면. 2월 25일인 15일 봄 경치가 아름답고 꽃이 찬란하게 피었는데 과연 하늘에서 오색 구름 또 우는 흰 고니 피리 생황직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깃털 가리개와 로된 아름다운 수레 옥구슬 부러운 깃발 장식도 있고 신선의 지팡이 무수히 많았는데 김가기가 하늘을 올라갔다. 산과 계곡을 가득 메운 조정의 사인과 서인 등이 참관한 자들이 바라보면서 예를 갖추었으므로 그 경이로움에 찬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군집한 가운데서 자기가 예고를 다 하고 내년 2월 15일날 간다 예고를 다 하고 사람 다 모인 데서 실제로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각으로 옮겨둘 수도 없고 안 옮겨둘 수도 없고 다들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수의전에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이건 그냥 자료인데 그 글자 거의 안 틀리게 그대로 지금 우리 수의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김가기가 왜 당으로 되돌아가 선도 수행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속선전의 표현이 어떻게 되면 다시 돌아왔다 이게 복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얼마 머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마에비어에서는 이 복내하고 조금 다르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당시에 배 타고 당나라에서 요 신라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그거는 거의 목숨을 걸고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자기가 신라에 와서 뜻을 못 펴고 어떤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서랍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머물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서 계속 내단학을 한 거 보면 자기는 여 남산에서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죠? 자기 벼슬자리도 다 때려치고 자기 신선되겠다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경제에 올라가지고 이제 나 고향 땅에 가서 하고 자기도 제자를 모으고 이렇게 하고 꿈을 가지고 왔을 텐데 금방 돌아간 걸 보면 뭔가 서랍을 분위기가 당신이 익힌 중국 내단학을 수련하고 포교하기에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순히 그렇게는 아니고 실제로는 정치적 혼란기였고 또 그 당시 또 불교가 상당히 이제 세력이 좋았고 또 이런 유다의 분위기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됐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김가기까지만 봐도 적어도 신라에서는 중국의 내단학이 신라 말까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자료나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공식적으로 인파하듯이 고유 선파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시 풍요도죠. 근데 제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제치원 선생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잖아요. 12살에 가가지고 18살에 빈곤과에 이제 해서 급제를 하시고 20살에 율수연 현이가 잠깐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쳤다가 여기 지금 고변 때 갈 때 친구한테 뺏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고변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이 사람이 당말에 그 지방을 관장하는 그 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거의 이제 두세 손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해 사람이에요. 고변이 발해 출신. 이 사람이 만약에 신라 출신이었으면 우리가 어지간히 고변하고 떠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발해 출신이어도 발해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 우리 흔히 지금은 뭐 남북 시대로 하지만 발해는 혈통 이 보통들은 결국 단군만금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에 포함을 할 수 있으니까 고변이라는 사람이 발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자기가 그 고변 밑에서 쓴 모든 문서들을 모아서 필경을 만들어서 헌가한테 바친 거죠. 그래서 그 제사에 보면 제를 지내기 위해서 쓴 글에 보면 제천이 가지고 있는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다고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견해가 갈리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는 공식적으로 자기 직업으로 모시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수도 있었으니까 자기가 그 쓴 글의 내용하고 자기하고
자기가 수련하거나 자기가 그 공부한 내용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재치원이 이해하고 있는 도교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서울대 조동일 교수 같은 경우도 재치원이 내면색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재치원 선생이 제가 보면 그 당시에 그 고변이란 분이 도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미친놈들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정서로 보면 막 망상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우화등설을 하고 죽지 않고 가겠다는 그런 포부가 자체가, 그리고 또 중생들을 엘리트가 지도자나 혹은 리더들이 중생들을 구제하고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지 혼자 어떻게 뭘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아마 신라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재치원의 의식 속에서는 이미 마음에 안 들었고 그래서 일찍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치원 선생님도 지혜가 있어서 제가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재치원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보변이 밑에 신하한테 역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으면 지도 화를 입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재치원 선생님은 이제 일찍 판단을 잘하고 들어오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종사관 시절 이제 4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보면 기본적으로 그 누구죠? 황소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당조정에서 그 이 사람을 관리하는 지역에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황소 세력들을 역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 당신이 자꾸 중앙 힘이 약화되고 지방 이제 그 지방으로 권력이 자꾸 이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러다 이제 저게 다 조정에서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권력에서 사탈당한 거죠. 사탈당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난리통에 전 선생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일찍 귀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토항소 경문이 그때 이제 고변 휘하에 있으면서 중앙조정에서 황소를 치라고 하니까 그 글 자체를 이제 종사관이 이제 재치원이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그게 명문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토항소 경문, 재치원 하면 제일 뭐 우리가 아는 게 토항소 경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소의 난이 평정되면서 고변은 적극적으로 황씨를 돕지 않았던 거예요. 눈치를 보다가. 자기는 상황에 봐서는 뭐 자기도 뭐 혁명을 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중앙에서 난을 평정하니까 그 파직을 당한 거죠. 이게 파직을 당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신선에 몰두하는데 보면 자택에다 도원을 세우고 구석 건물을 짓는데 집안에다 80정 높이의 영선루를 지었다는 거예요. 80척이면 우리 지금 그 황룡사 구충탑 그런 신선을 기다리는 누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녀들에게 신선 옷을 입히고 우의를 입히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전선 이렇게 했고, 또 향을 매일 피우면서 제를 올렸고 신선과 만나기를 기원했고, 이 사람이 이 법록을 주변 사람들한테 줬다고 하는데 도교에서는 이 법록을 제자들한테 수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절로 말하면 그 품계가 상당히 높아야 법록을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 위치는 도가에서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황소의 난에서 당나라 조정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하나의 세대권을 만들어가지고 신전 정치를 하려는 꿈도 꿨을 거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데, 자치통감이 기록된 그 고변을 보면 자주 신선이 입고 있다는 우복을 입고 도원의 정원에 있는 나무로 조각한 학에 걸터 앉았으며 밤낮으로 제출을 하고 금산을 제조하는데 억만금을 썼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서 지금 재치원이 종사관으로 4년을 봉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말에 있었던 도교에 대한 정보는 제철 확실하게 다 숙지는 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식의 도교 수련을 하고 신선이 되겠다는 꿈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도 중국에서 익힌 도교에 갔던 정보 같은 거는 자기가 내놓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그걸 권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선시대에 나오는 태동 전도록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한중의 세 나라의 학자들이 대충 인정하는 그런 식의 내다닥이 제천하고 연결하는 건 내가 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은 실제로 여기 와서 내다닥 투련법으로 제자들을 안 키웠단 말이야, 하나도. 그런데 이 사람을 내다닥을 전수해서 우리 선파와 결합한 그런 새로운 비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 제천 선생 이름만 빌려가지고 독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자기 밑에 있던 사람한테 필서타게 된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서 이제 끝나게 됐는데 다행히 제치원이 그 이전에 이제 귀국을 한 거죠. 그 수서에 있는 경박제 보면 도교 의식이 이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도교 의식은 이제 세 가지 의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첫째 의식은 이제 결제를 하는데 이게 제의식, 이제 정화를 하는 의식인데 이 제를 하기 위해서는 보면 3축의 단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제일 신기한 게 3단이거든요. 3단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홍산문화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3단이. 지금 표현이 분명히 3충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제를 올린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원전 마이너스 3500년경에 이미 홍산문화 지역에서 이 제단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제단은 이렇게 제를 올리는 방식이 역대부터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지금 우리 수은 선생 같은 경우도 수은 선생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은 선생이 공부하는 방식도 보면 제가 왜 아까 김유신 같은 경우도 중국 도교적인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호흡수련도 있지만 하늘하고 마음을 열어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소통해서 나는 개별적인 아고 하늘님은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을 입어서 내가 이 움직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건데 그래서 하늘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도에서 원래 고유 선파에서 제가 보면 기도라는 게. 그래서 수은 선생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저기 내원서 정멸굴에 들어가실 때 그 전에 21살인가부터 해서 10년인가 이렇게 전국을 주행을 하시잖아요. 다니시면서 당신이 이제 아버지가 워낙 이 영남에서 유림의 대표적인 분한테 유교는 이미 기초로 다 익혔잖아요. 그럼 전국을 다니면서 큰 스님도 만나고 다 법문도 듣고 자기 질문도 하고 하면서 불교적 수행 방법도 다 익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원사 정멸굴에 들어가서 49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거기다가 3단을 쌓아요. 천단을 쌓고 하늘의 기도 방식으로 바꿔요. 그때 보세요. 이거를 제가 아까 난승을 2인 혹은 신인으로 봤잖아요. 원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 수은 선생이 저기 울산에 오셔가지고 여시바이골에 들어오시잖아요. 여시바이골에 들어왔을 때 그 전까지 공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 하면 금강산에서 온 2인이거든요. 금강산에서 온 2인이라고 표현된 분을 만나서 그게 을묘천서잖아요. 그러면 봐요. 김유신이 난승을 만나서 비법을 얻었잖아요. 그럼 수은 선생도 2인을 만나서 을묘천서를 받아서 비법을 공부하는 방식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유신이 열박산에 가서 기도하듯이 3단을 쌓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방식으로 공부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을묘천서를 받는 그 장면, 그게 우리 고유의 공부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2인하고 만나는.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밀교적인 밀인적인 공부 전달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일을 하실 분은
거기에 합당한 전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이제 뭐라고 해야죠? 키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 바뀌어서 결국 그렇게 해서 49일 하려다가 뭐 작은 함정 큰아버지 때문에 며칠 못 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러고 여기 영감정이 들어와가지고 두문불출하시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은 하나님 완벽한 우주의 지성인 하나님 상제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쪽에는 신인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런 거예요. 신인은 뭐냐 하면 짐승인 이 몸에 신성이 도는 사람들이라고. 신성이 안 깨우쳐진 사람들은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고대에는. 근데 지금 요 방식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요 3단을 짓는 방식이 천단을 짓는 방식도 홍산문에서 시작해서 중원으로도 들어가고 한반도로 내려왔을 거라는 기도 방식. 그래서 지금 요 북경에 가면 천단이 이렇게 똑같이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5,000년, 4,000 몇백 년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이 3단을 해놓고 하늘 중심, 여기 중심석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칠성석, 아니 북극성이라고. 북극성 폴대를 올리면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 어쨌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상장 의식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예물 가축 해가지고 이제 하늘 조정에다가 상주 이제 뭘 보여서 어떻게 이제 도와주고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면 이 초제의식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제초라고 하는데 대부분 하늘의 별에 이제 기도하는 방식들인데, 아까 보면 김유신이 하늘의 별에 뭐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사실 하늘의 별에 기도하는 방식도 우리 민족이 사실 주류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구려 벽화에도 계속 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인돌에 보면 다 위에 알타란 형식으로 해서 별들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가서도 사실 또 한번 하지만 우리가 동북아 역사 전체에서도 공공이라는 세력 자체가 이 소도에다가 나무를 세우고 북극성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어서 천상을 늘 원향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가 더 뿌리가 깊다는 거죠. 어쨌든 제치원의 개헌 필경 속에 나오는 도교 관련 이런 것들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사실 여기서 신은 마음속으로 저 신은 고변인 거예요. 제치원이 아니고 고변 대신 써줬으니까 신은 마음속으로 진풍. 이건 뭐 진풍하면 이제 진하면 이게 선인하고 같은 거니까 진풍을 사모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선인의 도수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 뭐 진풍을 사모해서 전사 방식. 이게 아시다시피 이 전사 방식이 나중에 미진남북조 시대에 그 남방 도교, 상천파도교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행법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의식을 이 5장 6부의 신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게 집중하는 의식해서 수련하는 방식인데, 일기수련 같은 경우는 또 있어요. 일기수련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수선배 같은 경우도 직이라 해서 직이금지 하잖아요. 지극한 기운내 하고 이제 합일되려고 하는 일기존사 방식. 이런 거는 보면 사실은 불교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불교 수행법을 도교에 접목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 중국의 입장에서. 또 제사에 나오는 신선이 되는 방법을 보면 하나는 오석이고 하나는 일기존사거든요. 이건 이제 원형적인 에너지하고 기하고 동일자가 되는 거고, 오석이라는 게 보면 뭐냐 하면 오석이라는 그걸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병이 없어 몸이 가벼워져 종국에는 신선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백제에서 백제문화 부여 쪽 어디인가에서 목간이 나왔는데 저렇게 이 나왔거든요. 오섭이라는 명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백제 도교 문화에서도 오섭을 먹었다고 하는 걸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근데 저걸 먹으면 병통이 많대요. 많은데도 나중에는 이제 안 먹게 됐죠. 사실 그게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천 선생의 그 도교관을 볼 수 있는 게 귀국해서 한 그 승전 같은 게 그러니까 스님들 관련된 글들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제천 선생이 44세에 들어가시거든요. 가야산에 들어가셔서는 이분이 승전을 많이 써요. 들어가서 의상전, 법장화장전하고 서기정전, 이 두 분은 가야산 개창하신 분이고, 의상전하고 법장화상은 중국의 화엄 이제죠. 그래서 최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자꾸 몇 번 얘기했지만 뭐 동방당학의 비조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중국적 도교를 부정하는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탈속적이고 신선이 되고 현실을 떠나고 해서 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있었다는 거죠. 신라로 돌아와서는 도교의 핵심 사상을 부정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그가 쓴 사상 비명 중 하나는 성주산, 요 낭해화산 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요 낭해화산 비문에 보면 제천 선생이 신선에 대한 관념을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낭해화상이 중생을 제도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량이 추구한 신성스러운 사적 욕망을 추구한 거로 폄하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장량이 추구했던 중국적 신선 추구가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낭해화상 뒤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제치원이 가지고 있었던 도교에 대한 중국적 도교적 수련에 대한 그분의 이제 마음이 이제 그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제천 선생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풍유도를 알 수 있는 핵심 을 정리해 준 게 아시다시피 다 낭난비사잖아요. 낭난비사인데 이 낭랑이라는 거를 제주대에 계시는 분일 거예요. 경문왕을 낭랑으로 유추를 하시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신라가 56왕이 있는데 화랑 출신으로 왕이 된 거는 경문왕 혼자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경문왕 죽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귀국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아마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경문왕일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거든요. 뭐 늘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어서 그걸 풍류라고 하고, 그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어떤 선사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화랑색일 거라고 추론을 보통 하잖아요. 김대문의 화랑색이가 어쩌면 제천 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풍류도는 삼교를 포함하고 접하분생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포함 삼교하고 접하분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그 제천 선생하고 수은 선생하고 연결하는 논문을 고용지 30장을 한번 써봤거든요. 어디서 발표하기 위해서 썼었는데, 그 자료 논문들을 다 이렇게 제가 찾아서 많이 읽어봤는데, 대충 80~90%는 이 포함 삼교를 원풍류도의 그 유교 불교적인 의식을 다 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아주 한두 분만 좀 다르게 해석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소수는 또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고유도가 있긴 있었지만 유교불교 들어와서 이것들이 섞여서 됐다고 하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북유도란 법 속에 유교불교를 다 집어넣어도 무난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8, 90%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적어도 제가 논문을 찾아서 본 거를 보면. 우리 현묘지도라고 흔히 하는 거는 뭐 대부분들이 인정하지만 노자에서 나오는 현지우현 중문지도라고 하는 이 현에서 이제 현묘지도라는 말을 가져왔을 거라고 추론을 하는데, 중국 도교를 공부하면 끊임없이 이 현이라고 하는 건 어디냐 하면 우주의 정점에 있는 궁극이거든요. 여기 끊임없이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을 현이잖아요. 우리가 뭐 은나라 그 조상이 탄생할 때 현조라고 할 때도 뭐 이 현들 하늘에서 온 그 우주적인 그 알을 가지고 먹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고, 하여튼 현은 다 여기를 말해요. 그래서 노자가 나중에 여기를 태일신이 됐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보면 회화에서 늘 나올 때 보면 검은 소를 타고 있다. 그게 이제 검은 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가 그 아주 까무잡한 그 어딘가의 하늘 중심에 있는 소. 그 검은 소하고 노자하고 동일자인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를 타고 있는 노자가 있으면 노자는 의식을 대변을 한다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체는 이게 일기인데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뭐 선사가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람색이든 다른 선사든 우리 고유의 선도에 대한 북유도에 대한 책이 텍스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유도에서 사실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게 접하분생이거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자꾸 이 북유도 공부하면서 통일시대 새로운 가치로 부활시키자고 하는 게 동북아 역사 전체, 세계 역사 전체에서 우리가 도를 공부하고 신인 합일이 되고 어쨌든 깨우쳐서 깨닫게 나가는 모든 것을 성취한 그 도인이 무중생들을 끊임없이 구제하고 홍익인간하고 접하분생하고 위민하려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제일 강력한 사상이고 그게 동북아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북유도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신선, 탈속적인 신선이 되는 거는 그건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가 하늘을 그냥 임원 가지고 마음이 하늘을 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조천석 같은 경우도 이제 평양에 있었던 조천석 같은 것도 그래요. 조천석 같은 경우도 동명왕이 아침마다 거기 위에서 하늘하고 조회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신선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 가지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굳이 그 이 몸 들고 날아가려고 하는 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완전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모수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해모수 같은 경우도 하늘나라에 저녁에 갔다 그죠? 아침에 우렁거 타고 내려와서 정사를 보고 저녁에 하늘 갔다 아침에 내려오잖아요. 그냥 이 몸 가지고 신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원형적인 마음, 하느님의 마음, 모든 생명이 하나인 마음, 그죠? 함께 해야 되는 마음, 대동사회 이런 거를 지향하는 시민들이 선인들이 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게 늘 그래요. 깨달은 사람이 대중을 조작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대중들을 늘 위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게 우리가 추구하던 가장 긍정적인 가치인데
인류사에서 지금 적어도 신석기에 그런 가치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실천한 민족은 한민족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반도에서 유교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1000년 동안 왜곡됐지만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제일 긴 세월 동안 우린 그렇게 했고, 우리 북유도가 원래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신라 후기에 맥이 끊어진 것좀 하지만 사실 자료 찾아보니까 고려에도 계속 왕들도 부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충렬왕 때까지 국선이 있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나는 그 조선 초기까지만 있었는데 충렬왕 때도 국선을 지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고려조까지도 북유도라는 것이 우리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교 엘리트들이 그걸 자꾸 부정하고 해도 중간에서 계속 부활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조선조가 되면서 유교가 국시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건 뭐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쳐도 우리가 통일이 되고 새로운 꿈을 꿀 때는 우리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끊어진 가장 큰 도의 맥을 부활시킨 거는 사실은 수문선생이라는 거예요. 천도를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 한 것이 물질이 개벽한데 우리 정신 개벽을 해서 균형을 잡아서 지상천국을 만들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가치를 그대로 유효하고 우리가 통일시대에는 다시 그 가치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한 거지만 어쨌든 제칭원은 돌아와서는 자기가 내단학을 주변인한테 포교하거나 내단학이라는 글을 관련된 글을 써서 주변한테 그걸 전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제칭원이 이미 중국 당말의 내단학의 모순이나 이런 걸 보고 이게 그렇게 대단하게 강조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와 보니까 신라 땅에서 전해지던 풍미도를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접목이 되어 있고 현실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할 수 있는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으니까 북유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지금 정리할 건데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중국에서 오제라고 하면 황제 전업 제국 요순인데 이게 이제 이 중원 세력들하고 갈등해서 동북쪽으로 밀려나서 지상선국을 지속적으로 개성하려 한 사람들이 신라로 들어왔던 박격거세 무리 중에 그 무리를 대표로 하는 진인들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인들의 정신이 계속 초기 단계에 작동했기 때문에 김씨들이 들어와서까지도 작동했고 그러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집권화 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불교라는 정신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시점인데 굉장히 이게 강력했기 때문에 충돌이 많았고 고구려나 백제보다 150년 늦게 했지만 받아들였을 때도 불교 중에서도 사실은 미륵부처를 받아들인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미륵은 곧 왜 미륵을 받아들이냐면 북유도에서는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한웅이 그죠?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홍익이가 제사이가 하려고 했잖아요. 미륵은 불교에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중생을 구제하는 코드거든요.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흥흥사의 당주가 미륵불이었던 거예요. 단석산에 지금 암각화로 세워 있는 그 당주가 미륵인 거예요. 그래서 북유도는 전통적인 우리의 선하고 불교의 미륵하고 만나서 사실은 화랑도가 된 거예요. 화랑 사상이 된 거예요. 그 핵심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불교하고 우리의 선도하고 고유의 선도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결합되면서 하나가 돼서 한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된 거죠. 나중에 뭐 묘창이라고 활동할 때 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거죠. 종교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우리 반복해서 하니까 그 자장 스님이 가르쳐준 지인들은 동의공공이라고 했을 때 동의공공이라고 했을 때 이 공공 세력이 실제로 여기 중원에 있었고 이 사람들이 황제가 이쪽에서 위에서 내려왔을 때 일정 기간 같이 살다가 전후 시기에 보면 까지도 같이 충돌을 하고 나중에 요임금 때
요임금 말년에 이게 북경으로 넘어온 게 기록에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단군 조선이 됐다가 은나라 무정 8년에 기원전 13세기경에 단군 왕국이 붕괴되면서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주력이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충청도로 했다가 서라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동북아시아 전체 선도의 뿌리를 저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에 도교가 발생한 것도 발해만 연합을 한데 결국은 삼신산이 여기 있게 된다는데 결국은 의식은 이쪽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도가 다시 회복되는. 근데 여기는 순수하게 전달되는 거, 저기는 인위가 작동하면서 중국 도교에서는 뭔가 좀 어설프게 이게 불교하고도 융합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북유도의 뿌리, 우리 선도의 뿌리는 중원에서부터 출발했고, 이 공공이라는 사람들이 이 공자가 보면 쌍수 거동이 공이거든요. 두 손을 이 사람들이 공을 받들었고, 받든 공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무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동북아시아 천도의 핵심이고 기초고 기본이고, 이것이 한 번도 제대로 무너진 적이 없다는 걸 가지고, 이게 나중에 초나라로 가가지고 지금 도교가 발생할 때 산동반도하고 초나라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나라는 이 중원 항아가 있으면 요 밑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황제계들이 주류적인 활동을 하는데 초에는 그 황하 중류에 있었던 그 생각들을, 샤먼적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에서 도교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자주 강조하는 것. 보통 우리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공이 인문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공자로 전달되고 유가로 발전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학계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지천동보사에서 이미 인문이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지금 국어 초에 있는 말인데, 황제의 손자인 전욱이 상제에 오르자마자 그가 상제에 오르면서 맨 처음 착수했던 대사업이 뭐냐 하면 신하인 중과 열을 시켜서 천지간에 놓여있던 통로를 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천재 하늘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공자 이 나무가 사다리거든, 하늘 사다리거든요. 이걸 끊으라 했다는 거 뭐냐 하면 황제만 하늘하고 소통하는 권한이 있고 나머지 다른 애들은 소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질서를 어떻게 잡겠다는 거냐 하면 각 공동체 작은 소국의 리더들이 다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었었는데, 여러 개 있는 공동체 전체 다른 소국의 공동체장들은 그 짓 하지 말고 나만 하늘에 통하고 니들은 인문 땅의 질서에 맞춰서 이 조직 속에서 살으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문의 시작이라는, 이 고사가. 사실은 중국은 그래서 그때부터 패도가 시작이 되고 권력, 힘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고. 그게 나중에 뭐 모순이 생기니까 왕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게 다 사실은 유가적인 말상에서 하는 얘기들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보면 선도와 무의 뿌리는 원래 공공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무선도라는 개념을 쓰면 포괄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선도라는 개념, 저기 지금 학계에서는 개념이 없는 건데 무선도라는 개념으로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유다 가장 깊은 뿌리는 공공에 다 있는데 그 뿌리에서 샘선 의식이 도교이자 무교고, 전욱이 하늘사다리를 끊어서 오르내야 될 선인인데 유사 공공족이 동북으로 이주하면서 동참했고, 공공족의 수장인 환웅 자체가 선인이었고, 여기서 한민족 정신문화의 뿌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의식은 한민족의 혈맥을 통해서 유구한 전통으로 개성되었을 것이고, 그 핵심이 고유선도인 북유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지금 고구려 정통론 때문에 많은 지금 병도돼 있는데 끝에 가면서 생각해보고 이런 관점을 생각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공공의 이 신단을
증거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도, 소대라는 문화도 남아있지만 삼국지 한조에 보면 소도가 남아있다고요. 기록이.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대로 저걸 말하고 있어요. 귀신을 믿으면 나라의 음마다 각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늘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그를 천군이라. 이거는 중국에서 천군에 우리는 단군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군이. 또한 모든 나라에 각기 별업의 음이 있으니 이름에서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그죠? 큰 나무를 세우고, 소도에다 큰 나무를 세우고 북과 방울을 달아놓고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삼국 소도에 남아있는 저거는 바로 동북아시아에서 공공이 하던 천도 의식을 그 문화의 뿌리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군, 지금 살아있는 신목을 지금은 많이 모시잖아요. 근데 이건 결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소리냐면 북방 시베리아에서는 살아있는 신목을 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 중원에서는 나무 기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화적으로 제가 보면 이제 합쳐진 거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안인들의 소도였던 천경림의 불교의 법당을 짓고 미륵을 모신 것은 두 종교적 이상이 타협한 건데, 신라의 불교는 출발부터 사실은 신교하고 원래 선도하고 불교가 습합된 신불불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교의 사실은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핵심이라는 거죠. 한국 불교의. 나중에 뭐 선도가 뭐죠? 중국에 다시 이제 불교들이 들어오면서 또 이제 문제 이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 뿌리가 이렇게 돼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요 단계일 때, 이게 김원전 4세기에서 2세기인데 요 단계일 때가 어디냐면 중국의 전국 시대예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난리통인 거예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통, 굶어 죽고 뭐 어쨌든 태어나면 20살 자기 되면 굶어 죽는데, 이 당시 여기는 인하고 수하고 군자가 사는 나라였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산동의 이쪽에서 보면 이 발에 이쪽 탐진사는 여기로 상정이 되어 있지만 이쪽은 사실은 신선들, 선인들, 군자가 사는 나라였고, 이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는 원래 빛을 숭상했는데 광명, 빛의 우주인 내면의 빛의 체험을 후대 도교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밝의 우주인 내단하고 이제 연결시켜놨다는 거, 중국에서 내단하고. 근데 봐요, 요 시절에 우리의 종교 문화가 얼마나 우수했냐 하면, 근데 재밌는 거는 청동기가 요때 최고로 발달하고 확 무너져요. 근데 지금 흔히 이런 팔주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거는 지금도 복제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원전 4세기, 2세기 이런 경에는 실제로 우리가 기술력도 엄청나게 좋았다는 소리예요. 이걸 만들 수 있었으니까 적어도. 근데 이런 무구를 쓰는 사람들이 원래 북유도의 제장일지 군장들의 무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난리통에서 빠져서 계속 서로 죽이고 하는 그 나라 중국에서 보면 이 동방은 신선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운 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던 이 빛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있는 광명 제1열애인데 이게 하고 내면에 있는 빛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이 개념화되면서 이제 대단하게 나중에 발전을 한 거고,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거, 내가 사실은 주장하는 거는 원래 우리 선인들은 자기 의식 속에 빛이 드러났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무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대상적 우주만 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샤먼의 의식 속에 이미 빛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보면. 근데 이 개념이 개념화돼서 보통 사람도 호흡 수련을 해서 단을 만들어서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서 내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상공사의 미륵선화 미신랑 진자사에 보면 신선왈 미륵선화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 고유 선도의 신선이 곧 미륵이라고 돼 있다. 여기 결국은 신라불교의 핵심이고 우리 한국 사상의 원형을 2차 원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불교가. 그래서 한국사에 보면 미륵이 신라에서 화연한 화랑을 미륵선화라 했고 미륵선화인 북선은 풍류를 체현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신선은 곧 미륵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통일신라 때 이렇게 화랑도에서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 단석산에 가시면 그 단석산에 이렇게 불이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안에 있고 또 이쪽에 또 이렇게 또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조상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요 조상기를 쓴 사람이 자장 스님 제자라 하거든요. 제자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람을 짓고 이름을 신선사라 했고, 그죠? 미륵섭상 일구와 보살 이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신선하고 미륵하고 동격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을 주전부로 한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봐요. 지금 단석산도 미륵을 주전으로 했지만 흑륜사도 미륵을 주전으로 했다고. 근데 이 미륵을 주전으로 한 게 제가 보면 바로 한흥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민족의 사상의 주류가 신라로 떨어졌다는 것이 지금 제대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끝인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통일시대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풍류도라는 것이 한민족 단군 적어도 우리가 건국신화 단군신화를 건국신화를 한다면 그 사상의 흐름과 문화가 그대로 전수되어서 신라로 들어와서 그것이 가장 오래 버텨서 불교하고 습합해서 풍류도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신불교가 만들어졌고 한국 사상이 2차적인 결집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김유신이라는 사람이 이 정신을 수용해서 이 정신을 부활시켜서 낭도들을 훈련시켜서 그 낭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통일전쟁에 참여해서 통일을 이뤄냈는데 신채호가 김유신을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조선상고사에서. 그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은 걸 지금 학생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30대 이하 학생들, 젊은이들이. 그러면 뭐가 무슨 자기 얼굴에 지금 엄청난 침을 뱉는 꼴이잖아요. 우리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서 홍익이가 접하군생하는 그런 도를 이어서 가장 부활시킨 세력 중에 대표적인 게 김유신인데 이 사람이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어 놓고는 중국에서 도교를 자기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연개수미 도교를 자기 정치적 목적에서 들어왔다는 학자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지금 논문에서 보면 그런 놈은 영웅이 되고 제대로 받아서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칠 수 있게끔 애들을 길렀는데 왜? 생사가 여여했거든요. 아랑의 관점에서 보면. 왜냐면 목숨이 단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북극성으로 회귀하는 거였거든요. 죽어도. 그럼 여기가 우린 천국이었어. 하늘나라였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하군생하고 홍익인간 한 정신을 심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었다고. 애들이. 그죠? 그런 의식을 계승해서 김유신이 하늘에 기도해서 하늘 이제 신인 이인을 만나서 그런 힘을 받고 기도를 하고 힘을 얻어서 통일전쟁을 수행을 해서 어쨌든 통일을 이뤄놨는데 물론 뭐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더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적어도 김유신이 나쁜 새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잘은 모르지만 20, 30대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 김유신 한 표, 연개소문 한 표하고 찍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김유신은 10%밖에 힘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잘못했거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대를 앞두고 그래서 오늘 또 이 풍류도를 가지고 했지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가 어떻게 흘러서 어떻게 개선됐고 그 현재 우리의 기충의식 속에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그 공력이 그런 상황을 사실은 동남쪽으로 들어왔던 진인들에 의해서 태동됐는데 왜 우리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의 장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삼국전쟁에서 신체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지나치게 고구려를 편중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결코 통일시대에 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흐른 사실로 인식해서 우리가 불교에서 공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인과 공동체가 참여한 업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 인식을 왜곡되게 하면 마음으로는 억지로 바꾸고 싶지만 제가 한번 억지로 안 바꿨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마음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은 뭐냐면 결국 그런 업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동력에 있어서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진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삼국 통일에 대한 관점을 뭐 신라가 좋고 고구려가 나쁘다 거꾸로 이러자는 게 아니라 다시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상황을 인식해서 통일시대를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오늘도 이런 얘기를 쭉 해봤지만 확실히 삼국 독일 지금 다 해봤거든요. 보면 결국은 신라라는 데가 공간적으로 동남쪽에 있어서 방어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뭐 좋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북전에서 힘이 밀려오고 이쪽 해양에서 힘이 밀려올 때 우리는 소백산 맥에서 막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고유정신을 지킬 수 있었고 우리가 만약에 고구려나 백제처럼 일찍 도교 문화에 편향이 됐으면 풍류도가 생명력 다 못 가졌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보면. 다행히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서 풍류도가 살아있었고 고구려나 백제부터 불교도 150여 년 정도 늦게 공인을 했고 그게 우리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것이 다시 힘으로 결집이 돼가지고 통일이 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그걸 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게 어쨌든 제가 도교 3강 전체로 지금 6강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준비를 했고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